누군가는 그것을 한국 이커머스의 기적이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노동력을 갈아넣는 괴물이라 부릅니다. 네, 밤낮 없이 돌아가는 물류센터, 번개처럼 빠른 새벽 배송.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왜 쿠팡에서는 반복적으로 과로사 사건이 일어나는가? 불길에 휩싸인 물류창고, 안전은 왜 뒷전이 되었는가? 뉴욕 증시 상장 이후 터져나온 국제소송전,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업 스캔들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균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크랙입니다. 한편에서는 김범석 창업자를 천재적 경영자라 칭송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냉혹한 자본가라 비판했습니다. 네, 쿠팡은 과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설인가 아니면 노동 착취와 안전 무시의 상징인가?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쿠팡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김범석이라는 한 인물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끝에서 마주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자, 권력과 부의 왕관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파멸을 부르는 저주일까요? 쿠팡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2010년, 대한민국의 인터넷 쇼핑 시장은 이미 치열했습니다. G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강자들이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 무렵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한 젊은 청년이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범석, 영어 이름은 이었습니다. 김범석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뒤 컨설팅과 창업 경험을 통해 온라인 소비 패턴의 변화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읽어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의 성장 과정을 직접 지켜본 그는 한국에도 아마존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인터넷 쇼핑은 할인 쿠폰과 공동구매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10년 8월 그는 쿠팡을 창립합니다. 초기 모델은 소셜 커머스였습니다. 그룹폰의 한국판을 꿈꾸며 오늘만 파격 할인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불과 1, 2년 만에 소셜 커머스 모델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했고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김범석은 과감히 방향을 바꿉니다. 바로 물류 혁신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본질적 재편. 2014년 쿠팡은 로켓 배송을 내세우며 한국 유통사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서비스, 이는 소비자들에게 시간을 사는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2015년 당시 한국 언론은 쿠팡을 유통의 게임 체인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엄청난 물류 투자와 인력 소모가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설립 10년 만인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 NYS에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 100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 최초의 나스닥 드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범석은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라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쿠팡의 성공은 순수한 혁신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쌓아 올린 신기루였을까? 쿠팡의 제국은 단순히 시장의 요구와 창업자의 비전만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경제 구조, 소비자의 조급한 문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본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복잡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쿠팡이라는 현대판 제국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국이 어떻게 균열을 품게 되었는지 그 내면의 갈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 쿠팡의 모티프 갈등에서 그 단초가 드러나게 됩니다. 쿠팡의 급성장은 찬란했지만 그 안에는 일찍부터 갈등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김범석 창업자가 제시한 비전은 단순했습니다. 고객이 원한다면 내일 새벽에도 심지어 몇 시간 안에도 배송한다. 이 철학은 소비자에게는 혁신이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압박이었습니다. 2014년 로켓 배송이 본격화되면서 물류센터와 배송기사들의 노동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약속은 소비자에게 기적처럼 보였지만 그 기적의 무게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쿠팡의 속도는 결국 사람의 몸을 태워서 얻는 것 아니냐.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팡 내부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곧 극단적 효율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상품 진열, 포장, 분류, 배송, 모든 과정에서 초단위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이 도입될수록 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은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는 이러한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보다 배송 스케줄을 우선시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었고 결국 비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한 직원의 죽음은 쿠팡의 시스템이 인간을 어떻게 소모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도 김범석 창업자의 비전은 완전히 낭만적으로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한 그의 관점은 한국적 노동 문화와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미국식 혁신과 한국식 조직 문화 사이의 균열, 그것이 곧 쿠팡 내부의 또 다른 갈등 모티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압력도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수조 원을 투자하며 아시아의 아마존을 주문했을 때 김범석은 더 이상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자자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속도와 확장, 혁신과 효율, 이 두 축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쿠팡의 성장 신화는 과연 누구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일까? 김범석의 혁신은 진정한 비전이었을까? 아니면 글로벌 자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였을까? 이 갈등의 모티프는 이후 전개될 모든 사건의 서곡이었습니다. 과로사, 화재, 소송, 그리고 여론의 파도, 모두 이 시기에 심어진 씨앗에서 싹튼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창업자 김범석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속에서 이미 드러났던 내면의 불안과 야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어떻게 쿠팡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을까요? 쿠팡 제국의 창업자 김범석. 그는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일찍 미국으로 이주하며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적 교육 경쟁 속에서 자란 또래들과 달리 그는 미국식 자유교육과 글로벌 환경에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은 동시에 이중적 정체성을 낳았습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내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그의 내면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김범석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법에 몰두했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설명했고 학생들은 미래 기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곳에서 김범석은 아마존이라는 이름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작은 회사가 어떻게 세계의 유통을 장악해 나가는가?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년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창업은 실패로 끝났고 두 번째 시도 역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좌절 속에서 그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자기 성찰에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안정된 길을 걸어갈 때 그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창업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서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배운다. 이 시기에 김범석에겐 내면적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었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늘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와의 연결이 느슨했던 그는 오히려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되었죠. 그 강박은 훗날 쿠팡을 단기간에 세계적 기업으로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극단적 효율을 강요하는 그만의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청년기의 그는 또한 사람의 시간과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교수 앞에서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고객이 단 1분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 이 문장은 훗날 쿠팡의 경영 철학이 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객의 1분을 위해 노동자의 수많은 시간을 앗아가도 되는가? 김범석의 청년기와 수련기는 비전과 강박, 혁신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 단련되었지만 동시에 인정 욕구와 완벽주의라는 그림자를 깊이 간직한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이 쿠팡 제국을 성공과 논란의 양면으로 이끌어가는 숨은 원인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김범석이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와 운명을 건 도전을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는가? 그 순간이 바로 돌아옴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010년 여름, 김범석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에서 수학하며 얻은 통찰, 실패한 창업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시간을 바꾸는 기업이라는 강박적 비전. 이 모든 것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한국에서 새로운 유통의 역사를 쓰겠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G마켓, 옥션, 11번과 같은 강자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고 대기업 유통사들은 막강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김범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별화라는 단어에 집착했습니다. 처음 쿠팡은 소셜 커머스 모델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정 특가, 반값 할인, 공동구매, 하루 내 반값 할인 공동구매. 당시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했던 이 모델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단 1년 만에 회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했고 쿠팡은 스타트업 신화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소셜 커머스는 진정한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할인과 이벤트로 고객을 모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유통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운명을 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쿠폰이 아니라 시간을 팔아야 한다. 2014년 쿠팡은 로켓 배송을 전격 도입합니다. 오늘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도착하는 서비스. 그야말로 한국 유통 역사상 최초의 다음날 새벽 배송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 있다니. 그들의 놀라움은 곧 충성도로 바뀌었고 쿠팡은 단숨에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점은 동시에 새로운 균열을 낳았습니다. 로켓 배송의 속도는 막대한 물류 인프라와 인력 희생 위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의 투자가 물류센터 건설에 쏟아졌고 수만 명의 인력이 고용됐습니다. 김범석은 그때마다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생활의 새로운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 쿠팡은 국내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손정혜 회장은 김범석을 아시아의 제프 베이조스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쿠팡의 속도와 성장 뒤에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무리한 자본 투입이 숨어 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한 기업의 혁신은 언제부터 사회적 위험이 되는가? 새벽 배송의 편리함은 과연 모두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까? 김범석의 귀환과 운명적 전환은 쿠팡을 새로운 제국의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곧 거대한 갈등과 위기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쿠팡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며 M&A, 투자, 글로벌 확장을 통해 거대 제국의 모습을 갖추어 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쿠팡의 능력 구축기였습니다. 로켓 배송의 등장은 단순한 서비스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쿠팡이라는 제국의 근육을 키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김범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 기업입니다. 2014년 이후 쿠팡은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물류센터를 전국 곳곳에 세웠습니다. 덕평, 대구, 부산, 대전, 거대한 창고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보관하고 배달하는 심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쿠팡의 물류 인프라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전역을 촘촘히 덮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쿠팡 없이는 일상이 불편하다는 감각을 체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인프라의 확장은 곧 비용의 폭증을 의미했습니다. 쿠팡은 단기간에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는 무너질 거다. 이런 보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손정혜 회장의 비전펀드는 2015년 10억 달러, 2018년에는 무려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은 아시아의 아마존이다. 김범석은 한국의 제프 베이조스다. 투자의 홍수는 쿠팡의 공격적 확장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쿠팡은 단순히 물류만 확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배달 쿠팡이츠를 론칭하며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정면 승부를 벌였고 쿠팡 플레이를 선보이며 넷플릭스, 웨이브와 같은 콘텐츠 전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소비자의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악하겠다는 야망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 구축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균열을 보게 됩니다. 쿠팡의 근육은 튼튼했지만 그 근육을 지탱하는 뼈대는 아직 약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안전사고. 그것들은 쿠팡의 성장 엔진에 서서히 마찰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한 물류센터 직원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에게는 1분이 선물이지만 노동자에게는 1분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 뉴욕 증시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쿠팡을 평가받고 세계 무대에 한국의 기적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021년 3월 마침내 쿠팡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기업 가치는 100조 원에 육박했고 김범석은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창업자로 떠올랐습니다. 쿠팡의 근육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드러났고 한국 사회는 환호와 의심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쿠팡의 능력은 진짜 힘일까? 아니면 빚과 희생으로 부풀려진 거품일까?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쿠팡이 맞이하게 될 첫 번째 거대한 권력의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와 창업자,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주목한 그 순간. 쿠팡은 진정한 제국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균열 속에서 무너질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쿠팡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국이 그렇듯 성장의 정점에는 반드시 시험대가 찾아옵니다. 쿠팡에게 그것은 바로 권력의 전투였습니다. 2015년 손정혜 회장의 비전펀드가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김범석은 단숨에 글로벌 스타트업 신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제 자신의 회사만을 위한 경영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한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더 빨리, 더 크게, 더 멀리. 여기서 첫 번째 권력의 균열이 발생합니다. 김범석은 본질적으로 비전가였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움직였지만 투자자들은 분기별 성과와 매출 성장을 원했습니다. 2018년 말 쿠팡의 연간 적자는 1조 원을 넘어섰고 한국 언론은 끝없는 적자의 늪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전투는 단지 투자자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로켓 배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수만 명의 인력이 필요했고 그들의 불만은 점차 폭발했습니다. 2019년 쿠팡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회사와 정면 충돌하게 된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다운 대우를 원한다. 계셨고 나서 이런 일 계산만은 근거 아닌 참자 같습니다. 이론을 원한다. 이 외침은 곧 한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며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2021년 3월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때 찾아옵니다. 기업 가치 100조 원.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과연 이 기업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함께 던져졌습니다. 뉴욕 투자자들은 쿠팡을 환호했지만 한국 사회는 양분됐습니다. 이제 한국 스타트업도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찬사와 함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기적이냐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과 희생, 어느 쪽이 더 큰 진실일까? 제국의 왕좌는 과연 창업자의 것일까? 아니면 자본의 것일까? 첫 번째 클라이맥스, 쿠팡의 권력 전투는 결국 투자자, 창업자, 노동자 사회라는 네 축이 충돌하는 거대한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은 쿠팡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쿠팡은 한층 더 어두운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안전 문제와 사회적 불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쿠팡의 나스닥 상장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글로벌 무대에 올랐다. 혁신의 아이콘이 세계에 인정받았다. 언론은 앞다투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상장 직후 불과 석 달 뒤인 6월 경기도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 물류센터는 불길에 휩싸였고 결국 소방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쿠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빠른 배송의 이면에는 안전을 무시한 구조가 숨어 있었다. 이 비극은 기적의 기업이라는 쿠팡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같은 해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쿠팡의 속도는 노동자의 생명을 갈아 넣어 얻은 결과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새벽 배송이 아니라 새벽의 죽음이다.
이 구호는 사회적 분노를 압축한 상징적인 문장이 되었습니다. 대중문화도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유튜브 영상 속에서는 쿠팡을 빗댄 풍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편리함 뒤의 그림자. 혁신은 있는데 인간성은 없는가? 쿠팡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노동, 안전, 자본의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누리는 편리함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기업이 추구하는 혁신이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을 여전히 진보라 부를 수 있는가? 불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 탈퇴 운동이 번졌고 일부 소비자들은 대체 플랫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쿠팡은 어느새 노동 착취와 안전 불감증의 상징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불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쿠팡은 법정과 국제 여론이라는 더 큰 전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뉴욕 상장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전, 그리고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전례 없는 스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쿠팡의 제국은 뉴욕 증시 상장으로 절정에 올랐지만 곧바로 법정과 스캔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2021년 미국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이 투자자들에게 핵심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물류센터 화재와 과로사 사건, 그리고 끊임없는 안전 문제를 쿠팡이 축소 보고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다투어진 쟁점은 단순히 재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쿠팡의 성공 모델은 본질적으로 불법적 위험을 내포한 것 아닌가? 뉴욕 법정에서 다뤄진 이 질문은 곧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번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스타트업 신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도 쿠팡을 둘러싼 비극은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그리고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식. 그 장면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쿠팡은 더 이상 혁신의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 이것은 사회적 재앙이다. 쿠팡의 위기는 단지 기업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쿠팡 규제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정감사에서 김범석의 이름이 연일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2021년 돌연 한국 법인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세계의 시장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의 명분은 한국 사회에는 오히려 도피와 외면으로 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혁신가라 불리던 한 창업자는 언제부터 책임 회피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을까? 세계 무대에서의 성공은 자국 사회의 비극을 덮을 수 있는가? 쿠팡의 두 번째 클라이맥스, 법정과 비극의 무대는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권력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순간 곧바로 파멸의 문턱에 서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김범석 본인의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혁신가인가? 착취자인가? 비전가인가? 아니면 자본의 하수인인가? 다음 장면에서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이 스스로와 마주한 내면의 독백과 정체성의 균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권력과 야망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김범석. 그의 이름은 어느새 혁신과 논란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언론 보도와 비판의 파도 뒤에서 그는 어떤 내면의 독백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늘 두세 개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며 체득한 글로벌 감각, 그리고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한국인 같지도 완전히 미국인 같지도 않았다. 이 경계적 정체성은 그에게 창의성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안과 고독을 남겼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전 세계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언론은 한국의 제프 베이조스라 불렀고 투자자들은 아시아의 아마존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질문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내가 만든 제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고객의 일분을 아껴주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의 시간이 앗아가도 괜찮은가? 비공식 자리에서 그는 측근에게 이렇게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혁신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사람의 생명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한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기업가로서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한 아들로서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효와 책임이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쿠팡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지만 정작 고향 사회에서는 착취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현실. 그 간극은 김범석에게 깊은 상처이자 고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늘 고객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때때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혁신가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권력과 부를 얻는 대가로 인간성의 일부를 잃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일까? 김범석의 내면과 독백은 곧 쿠팡이라는 제국의 균열과 겹쳐집니다. 개인의 고독은 기업의 위기와 맞닿아 있었고 그 질문은 결국 하나의 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쿠팡은 혁신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착취의 제국으로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쿠팡은 또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압력, 투자자의 요구,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재편과 개혁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쿠팡은 사회적 비난과 법정 소송,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상흔을 안은 채 반드시 변화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후 쿠팡은 안전 강화를 외쳤습니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은 반복되지 않겠다. 회사는 전국 물류센터에 자동 화재 감지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부 센터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화재 예측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물류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동 환경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휴게 공간을 확대하며 일부 현장에는 냉방, 난방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도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다. 쿠팡은 또한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장 이후 김범석은 한국 법인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쿠팡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포장재 확대, 탄소 배출 저감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사회 기부 활동까지 쿠팡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정성 있는 개혁일까? 아니면 무너져가는 신뢰를 붙잡기 위한 임시 봉합일까? 쿠팡은 2022년과 2023년을 거치며 적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이루며 언론은 다시 한번 쿠팡의 반격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화재와 과로사 그리고 사회적 논란이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김범석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은 이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기의 자신감과 도전 정신보다는 책임과 신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역시도 제국의 균열 앞에서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쿠팡의 재편과 개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혁신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시켜야 합니다. 과연 권력과 부의 왕관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쿠팡의 이야기는 한 사람, 김범석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의 일분을 아껴주는 기업. 그 단순한 문장은 한국 사회의 혁신이란 이름으로 번져나갔고 결국 뉴욕 증시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수많은 희생과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노동자,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 그리고 끝없는 소송과 논란. 쿠팡은 더 이상 단순한 스타트업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모순을 응축한 거대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혁신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편리함을 위해 치른 대가가 타인의 삶이라면 그것을 여전히 진보라 부를 수 있을까? 김범석은 여전히 글로벌 무대에서 쿠팡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왕관은 찬란한 성공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무거운 굴레일까요? 권력과 부는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쿠팡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이 제국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혁신을 지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희생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 화려한 제국 뒤의 그림자. 그곳에 서 있는 김범석과 쿠팡의 초상은 여전히 우리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습니다.